1989년 12월 29일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니케이 지수가 38,915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그날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10대 기업 중 8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을 10%나 앞질렀습니다. 미국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마저 일본 기업의 손에 넘어갔죠. 블레이드 러너 같은 할리우드 영화들은 일본이 지배하는 미래를 상상했고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는 영원히 빛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기관차처럼 말이죠. 하지만 1년 뒤 그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990년 니케이 지수는 38% 폭락했고 시장 가치 2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5년인 지금까지도 일본의 임금이 경제 기적 시절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 경제의 급부상과 그보다 더 극적인 몰락,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는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1945년 패전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1945년 8월 항복선언 이후 일본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공장은 파괴되었고 노동력의 상당수가 전쟁터에서 사라졌으며 무역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죠. 미국 정부는 일본이 중국처럼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갈 것을 두려워했고 이를 막기 위해 공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재벌체제의 해체였습니다. 소수 가문의 부와 권력이 집중된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토지 소유권 법률을 개혁했죠. 일반 국민들에게 경제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일본을 수출 강국으로 만들기로 한 거죠. 한국 전쟁은 일본에게 기회였습니다. 전쟁 물자 지원을 통해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미국은 저금리 대출로 산업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일본 제조품 수출은 14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51%, 영국은 3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59년까지도 일본은 여전히 저가 섬유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였고 주요 시장도 불안정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한계를 깨달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첨단 기술과 고품질 제조업으로의 대전환이었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쏟아져 들어왔고 일본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맞이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산업 기반이 파괴되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세계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가장 진보된 제조시설을 만들 수 있었죠. 1965년 일본은 무역 흑자를 기록합니다. 1970년이 되자 수출은 380%나 증가했고 일본은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GDP는 5배나 성장해 중국, 프랑스, 영국, 서독을 앞질렀죠. 그리고 이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연평균 5%의 놀라운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이 만든 제품이라면 전 세계가 사들였습니다. 이 엄청난 부는 일본 시민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1978년 루이비통이 도쿄, 긴자에 입점했고 순식간에 가장 실적이 좋은 매장이 되었습니다. 1979년 에르메스가 뒤를 이었고 80년대에는 프라다를 비롯한 명품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에서 1985년 사이 달러 가치가 거의 50%나 상승하면서 미국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서독, 일본이 모여 플라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일본 엔화를 달러 대비 평가 절상해 미국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일본의 흑자를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의 압박에 일본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엔화는 1달러당 239엔에서 128엔으로 거의 절반이나 폭락했죠.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 제품은 해외에서 훨씬 비싸졌고 수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체 경제가 침체 위기에 직면했죠.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금리를 당시 세계 최저 수준인 2.5%로 인하하고
신용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부채를 얻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겁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이미 호황이던 경제가 하룻밤 사이에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과 기업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미친 듯이 투자했습니다. 값싼 돈이 투기를 부추겼고 토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일본의 세법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자본이득세를 피할 수 있었고 부유층은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완벽한 투자처가 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아무도 건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임대 수입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죠. 그들이 원한 것은 오직 땅이었습니다. 단지 땅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은행 시스템도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무한정 대출을 장려했고 은행들은 신용 등급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투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문제는 그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데도 일본 은행은 금리 인상을 주저했습니다. 시장 침체를 두려워했던 거죠. 하지만 1989년 5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금리가 2.5%에서 3.25%로 올랐고 10년 8월에는 6%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은 충격과 공황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무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제한을 가했죠. 매수자들이 더 이상 빚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토지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말까지 니케이 지수는 약 1조 달러의 가치를 잃었고 부동산 가격은 3조 달러 더 하락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경제 위기 이후 일본은 한 세대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30년간의 정책 실수와 주저함, 놓친 기회들이 일본을 끝없는 침체로 몰아넣었죠.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위기에서 회복했지만 일본의 독특한 대응 방식은 2025년이 된 지금까지도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 인구 고령화로 고통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은행 위기 대응이었습니다. 90년대 초 거품이 붕괴되면서 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파묻혔죠. 정상적이라면 많은 은행이 파산하고 대출이 탕감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이로 인해 좀비 은행이 탄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부실한데 부실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간신히 살아남은 기관들이죠. 거의 10년 동안 좀비 은행들은 수익성 없는 기업의 대출을 계속했고 경제는 비효율성과 지연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위기는 90년대 초에 시작됐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건 1999년이 되어서였죠. 그때쯤엔 이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부실 대출이 GDP의 거의 10%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구제금융 이후에도 은행들은 실패한 기업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시장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도록 두지 않고 기업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죠. 일본의 대형 은행 다수가 부실 위기에 빠졌고 혁신과 경제 회복은 억압받았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꾸준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1992년에서 1997년 사이 일본은 GDP의 4.5%만을 재정 자극에 지출했는데 위기의 규모를 고려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더 나쁜 점은 지출의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세금 인상이나 예산 삭감으로 무효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1997년 회복의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고 지출이 줄었으며 경제는 다시 불황에 빠졌죠. 공공사업 프로젝트에도 많은 돈이 배정됐지만 대부분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점은 농촌 인프라에 맞춰졌는데 실제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이런 프로젝트들은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1995년까지 일본은행은 금리를 0%로 낮췄고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가 효과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죠. 디플레이션은 지속됐고 90년대와 2000년 내내 소비자 물가는 하락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 시스템이었습니다. 소위 철의 삼각형이라 불리는 은행, 기업,
규제 기관 간의 편안한 동맹이 실패한 기업을 저렴한 대출로 살려냈죠. 이런 편파적 자본주의는 경쟁을 무너뜨리고 생산성을 저하시켰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생산성 성장률은 연평균 1.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2, 3%였죠. 일본의 대기업들은 느리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적응 의지가 없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조업과 기술 산업조차 변화에 느렸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기업 문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퇴보적이고 구식인 문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혁신과 생산성보다는 얼굴 표정, 긴 근무 시간, 종속성을 중시하죠. 일을 효율적으로 하든 효과적으로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위계 질서 속 당신의 위치와 지난 수십 년간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의 동질적인 문화 때문에 일본 시민들은 어떤 형태의 이민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했죠. 다른 나라들은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지만 일본은 국경을 더욱 굳게 닫았습니다. 1995년 이래로 일본의 취업 가능 연령 인구는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2024년이 되자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민의 부족은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켰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결합되어 젊은 근로자가 수요 많은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부풀려진 경제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일본 주식의 시장 가치는 40년 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임금은 변동이 없고 혁신은 제한되었으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지구상에 일본만큼 경제적 어려움과 실수가 뒤섞인 선진국은 없습니다. 1989년까지의 놀라운 성장 이후 정부의 실수로 수십 년간의 침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금리와 기본이 없는 공격적인 대출에 취해 있었죠. 비생산적인 땅이 최고의 투자라고 믿었고 재산세는 낮게 유지하면서 다른 세금은 늘렸습니다. 정부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착각했고 야심찬 기업가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는커녕 실패한 사업을 계속 살려냈습니다. 시장을 장악한 지배계급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잊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사실을요. 부채는 결코 무료가 아니며 토지는 실제 투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혁신이야말로 성장의 기초입니다. 모든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죠. 일본은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태양이 다시 뜨는 것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